6일 화요일 오늘의 글로벌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소폭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랠리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추가 상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한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양적 완화 축소 관련 발언 등이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3%, 0.15% 내린 반면 나스닥 지수는 0.09%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주요 지표 개선 소식에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지표 개선으로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확대됐고 일부 기업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해 개별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프랑스는 0.11% 오른 반면 영국과 독일은 각각 0.43%, 0.1% 하락했습니다.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5일 지난달 실업률 지표를 감안할 때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더욱 가까워졌다고 전망하며 투자자들은 부양책에 의존하지 말길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피셔 총재는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실업률이 7.4%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연준은 실행 모드에 좀 더 가까워졌다며 앞으로 수개월 동안 경제 모멘텀을 뒤집을 만한 요소는 없을 것으로 간주하면서 자산 매입을 줄이는 적정 시점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7월 서비스업 지수가 이전치를 크게 웃돌면서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는 7월 서비스업 지수가 56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수치를 기록했던 지난 2월 이후 최고치이자 시장 예상치 53.1과 6월 수치 52.1을 모두 상회하는 결과입니다. 항목별로는 신규 주문 지수는 50.81%에서 5개월 내 최고치인 57.7%로 생산은 51.7%에서 올 들어 최고치인 60.4%로 크게 뛰었습니다.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 경기도 개선되면서 올 하반기에 미 경제가 더욱 힘을 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7월 서비스업 경기지수 확정치가 속보치를 상회했습니다. 런던 소재 시장 조사업체 마켓은 지난 7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가 49.8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전치 48.3과 속보치 49.6을 모두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난해 1월 50.4% 이후 최고치입니다. 앞서 지난 1일 발표된 제조업 PMI 역시 50.3으로 속보치 및 이전치 50.1을 모두 상회하면서 유로존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2%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소비세 인상과 농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철폐 등을 포함한 신뢰할 만한 중기 개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일본 경제가 국내외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 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성장률이 1.2%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중기 금융 및 경제 구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연말 국내 총생산의 250%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공공채무를 줄일 의미 있는 조절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8월 6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경계감 때문일까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흘 만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 웃돌며 5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호재가 되지는 못했고요. 양적 완화와 관련해서 리처드 피셔 총재가 실업률을 고려하면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가까워졌다고 말한 것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애플과 페이스북의 주가 호전이 도움을 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뚜렷한 방향성이 없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어떤 재료들을 썼는지 분석해보고 오늘 국내 증시 대응 전략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월요일 장이었는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미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재료였는데 유럽 증시도 혼조세를 보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둘 다 공교롭게 혼조세로 같이 마쳤는데요. 역시 이제 그 경제 지표가 호조세로 나왔고, 그 다음에 리처드 피셔 달라스 연은 총재가 양적 완화 축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그 보도가 나온 것이 좀 부담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우지수가 15,612포인트로 마감이 했는데요. 마이너스 0.3%가 내렸습니다. 나스닥은 3,692포인트, 강보합세 정도로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1,707포인트, 0.15%가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라스의 리처드 피셔 연은 총재가 실업률이 7.4로 내려간 부분, 이런 부분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접근하고 있다. 이런 그 코멘트가 시장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가 현재 발표하는 ISM 서비스업 지수 56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 53.1을 뛰어넘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경제지표 호조가 양적 완화 축소를 조금 더 조기에 앞당기지 않을까, 이런 그 우려가 같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를 보면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 단기적인 월간 수치이지만 모두 호조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실적 시즌의 S&P 500대 기업의 현재까지 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보면 약 68%가 시장 예상치의 순이익을 웃도는 실적을 내보이면서 최근까지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는 역시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연설들이 이번 주 내내 있기 때문에 이런 풍향계에 좀 흔들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증시인데요. 영국의 FTSE 지수는 0.43%가 내렸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마이너스 0.1%, 프랑스의 깍그 40 지수만 0.11%가 상승을 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요. 역시 이제 그 양적 완화 축소 이런 부분이 좀 유럽 증시에도 같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영국의 최근에 변동 수치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영국의 지수 변동치가 좀 더 커지는 것은 최근에 그 7월 서비스업 PMI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최근에 주택 경기도 활성화되면서 지수의 밴드폭이 프랑스나 이른바 그 프랑크푸르트 증시, 이런 증시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 덧붙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리처드 피셔 연은 총재 연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곧 임기가 끝나는 번외기 후임에 대해서 언급을 해 특별히 눈길을 끌게 됐는데, 이 피셔 총재 발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그 질의를 했었어요. 네. 그 연준의 추가 그 후임 의장이 누가 거론이 되고 있느냐, 이런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재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로렌스 서머스 장관과 자넷 옐런, 이 두 인물 외에도 추가적으로 좀 거론되는 인물이 있다라고 리처드 피셔 달라스 연은 총재가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추가로 거론된 인물이 아주 뚜렷하게 각인되는 것은 아닌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이제 그 의원들의 입에서는 전 연준 부회장이었던 도널드 콘이 일부 거론이 됐다라는 부분이 소식으로 현재 들어와 있고요. 피셔 총재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마도 9월 첫째 주 노동절 이후에 이 차기 연준의 수장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리처드 피셔 달라스 연은 총재는 연준 의장은 겸손하고 자신의 일에 헌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실업률 수치가 7월 7.4로 나온 것이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의 여건이 조금 더 무르익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향후 경기 흐름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양적 완화 축소를 기정사실화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9월에 나올 것인지 10월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하반기 때 양적 완화 축소를 점치는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입김은 이번 주 내내 매파적인 성향의 그 연방은행 총재들은 이런 쪽의 그 의사를 개진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자재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월가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가격 조작 혐의로 골드만삭스와 런던 금속거래소가 고소를 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제 런던 금속거래소와의 또 아주 밀접한 관계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그 알루미늄 유통업체고 유통업체를 하면서 미국 알루미늄 생산과 관련해서 시장 지배력이 큰 슈페리어 익스트루전이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런던 금속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이 창고업을 운영을 하면서 알루미늄의 재고를 출하량을 자의적으로 좀 조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생산량에 필요한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등 이런 부분에서 출하량의 조절로 인한 피해가 있다라고 이제 소장에서 밝혔는데요. 이 골드만삭스는 메트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서비스라는 창구 업체를 2010년에 M&A를 통해서 자회사로 편입을 해서 인수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은 이 투자은행에 원자재 현물 거래만 허용을 했고 보관과 창고 업무는 불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M&A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매우 부진하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한 상태에서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투자은행과 이 알루미늄 업체 간 싸움이 붙는 이런 양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이른바 커머더티 시장, 원자재 시장이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래 빈도가 많이 줄어들면서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바클레이즈도 사업을 축소하는 이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셰일가스 개발 이런 부분이 원자재 시장에는 가격이 약세권으로 들어가는 좀 부담이 되고 있고 중국의 경기 부진 이런 부분이 철광석과 석탄 가격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현재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2분기 미국 시장에서 삼성의 스마트폰이 애플을 눌렀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안방 공략에 성공을 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삼성이 미국 안방에서 애플을 누른 것은 이제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갤럭시 S4가 상당히 선전을 했고 애플이 후속타를 현재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장을 적절히 현재 공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한 5일 정도였는데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베스트바이의 미국의 큰 유통업체인데요. 베스트바이의 쇼빈숍 형태로 삼성의 스마트폰 점포를 1,400여 개 이렇게 크게 확장한 것이 미국 시장 점유율을 크게 올린 이런 수운의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에 삼성 스마트폰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35.2%, 애플은 32.6%로 2.9%포인트 차이로 삼성이 역전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애플이 아이폰 5S가 가을쯤에 이제 출시가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예상대로 나올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정보다 출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삼성이
미국의 안방 시장을 공략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거센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은 2011년부터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는 애플을 이미 누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역시 이제 미국의 안방에서만 애플에 이제 고전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분기 실적으로 좀 눌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애플의 태블릿 PC, 아이패드만 이제 쫓아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오늘 오후면 호주 중앙은행이 정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 텐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호주 달러와 원화가 반등 압력을 받게 될 텐데 이번 금통위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한번 할 수 있다 하반기 때 이런 부분에 사인을 줬기 때문에 이번 달이냐 아니면 이제 총선 이후냐 그 시기만 좀 남겨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호주는 우리 한국과 시차가 1시간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 장중에 이 금리 결정 소식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2.75% 기준금리를 지난달에 그대로 동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한 25bp 정도로 내려서 2.5% 정도로 점치는 전문가들이 50% 이상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케빈 러드 총리가 총선 일정을 현재 9월 14일에서 9월 7일로 일주일 앞당기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달 정도에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호주는 중국의 수출 비중이 큰 이런 그 수출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케빈 러드 총리가 이렇게 신승을 한 것은 그 이전 총리가 이런 그 중국의 수출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경제개혁 카드를 꺼내지 못한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경제 체질의 개혁 속도를 빨리빨리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호주 경제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주 금통위 소식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주요 이슈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남들에 비해서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비해서 항상 추가 수익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준의 골드박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수가 좀 오를 때마다 기관의 환매도 어김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1920선 내주며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코스닥 지수 좀 안정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어제장 주요 이슈 먼저 분석해 주시죠. 예. 일단 전일 시장을 좀 바라볼 때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접근을 안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전일, 정확하게 이제 전전일,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그 미국장이 크게 올라오면서 국내 주식시도 상승 출발했다가 상승폭을 유지를 못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그 전전일의 장중 고점이 이제 1939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120일 이동평 기준이 위치한 가격대는 193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수는 121선에 일단 저항을 받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121선에 일단 저항을 받고 오늘 같은 경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제 상승 반전을 못했는데요. 전일 거래량도 좀 많이 감소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장중 흐름을 좀 특징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9시 30분 정도에 일본 시장이 하락 출발을 하면서 결국 국내 증시도 하락세로 이제 접어드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요소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일은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했던 연기금마저도 이제 매도세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기관들, 그러니까 투신을 비롯해서, 은행, 기타 등등 모든 금융기관들이, 전 기관들이 지금 전일 매도를 했고요. 전일에 이제 매수했던 유일한, 기관은, 금융투자 쪽인데, 금융투자 쪽은 최근에 매도 규모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좀 세워놓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일단 연기금 쪽에서 매도 나오는 부분은 조금 이제 특이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했던 쪽이, 결국은 현재의 지수대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1900을 넘기면서부터는 연기금들이 매수 강도가 조금씩 좀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를 이렇게 돌았으면서, 일단 1900 위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단 맞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어제 한편에서 보면은 선물에서는 2,322계약을 매도를 했고요. 거래소에서는 880억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은 최근에 매수했던 거에 대한 반대쪽의 해치 차원에서, 선물 쪽에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 역시도 현재 구간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업종별로 또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지수가 올라왔던 가장 큰 요인은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나 자동차 쪽에서 지수를 끌고 왔다고 보기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분들이 순환매를 돌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순환매를 돌았던 대부분의 업종들이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럼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철강 쪽이 조금 이제 낙폭이 커지면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한 1%대의 주정폭을 좀 보였다는 것이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온수 참고 낙폭 확대에서 한 2.5% 정도 빠졌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한해운과 STX 페노션이 하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일단 전체적인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동안 적극적으로 사줬던 외국인과 연기금이 일단은 관망을 하는 분위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별로도 지금 순환매를 돌렸는데 순환매도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순환매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업종들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시장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단 조정의 가능성을 지금 상당히 염두에 두고서 장의 방향들이 좀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조정폭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조정폭이 어디까지 나올 거냐는 조금 더 조정이 진행된다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일 장세는 거래소는 이제 다소 이제 조정을 받는 분위기를 좀 보이다가 중소형주 쪽으로 약간의 좀 매기가 좀 이전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전일 좀 장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 CJ ENM이라는 종목이 전일 그래도 장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 모두의 마블이라는 쪽의 게임이 최근에 이제 시장에 최근에 이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모두의 마블이라는 쪽에서 지금 1,000만 회원이 지금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설국 열차라는 신작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서 이쪽이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개봉한 지 5일 만에 이제 관객 300만 정도를 돌파를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아마 1,000만 돌파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설국열차 같은 경우는 BEP점,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손익분기점이 이제 1,000만 관객 정도는 동원이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나올 거라고 일단 보는데 지금 현재의 추세라면 1,000만 관객 돌파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이상 나오는 것들이 이제 수익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동원될 거냐, 그리고 우리나라 사상 최대의 어떤 관객 동원이 한번 나올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CJ ENM 주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CJ ENM 같은 경우는 크게 방송 관련 쪽과 게임 그리고 영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고 음악까지도 나눠져 있는데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40% 정도가 이제 방송 관련 쪽인데 최근에 이제 경기 둔화를 통해서 이제 방송 광고 쪽의 부분이 전체적으로 매출 광고 수입이 좀 줄어드는 것을 게임과 영화 쪽에서 일단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앞으로 이제 CJ E&M 쪽은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또 특징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는 우유 가격 인상 내지는 인상 가능성 관련 기업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우선 이제 메일유업, 남양유업, 빙그레 그리고 롯데푸드 이쪽은 전부 이제 우유 관련 제품들이 있는 쪽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전에 그 강세를 보였고요. 여기다가 조금 더 그 가세를 해줬던 게 분유 니콜 관련 쪽입니다. 뉴질랜드산 분유 박테리아 검출 관련해가지고 중국 쪽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있을 걸로 판단이 돼서 남양유업과 메일유업은 이쪽에서 다소 수혜를 좀 받을 걸로 일단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일 장세에 대해서는 금일 장세에 대한 좀 예측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제 오늘 봤을 때 이제 앞부분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기술적 분석이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일단은 짧은 조정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조정폭이 조금 더 나올 거냐는 지선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래소 쪽에서는 일단은 60일, 20일 이동평균선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게 1900포인트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상으로 1900을 지지하느냐가 일단은 관건이고요. 만약에 여기가 이탈한다면 조정의 폭은 조금 더 깊어질 걸로 일단 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지수 하단 밴드를 한 1850까지는 지금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540포인트입니다. 540포인트가 어떻게 잘 지지돼주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그 오늘 거래소가 좀 약세를 보이고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쪽에 강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아마도 종목 장세 전환이 확인돼가는 시점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장의 특징들을 좀 보면은 상승할 별다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없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거래가 감소하면서 가서 장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쪽이고 가뜩이나 이제 그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현재 국면에서는 이번 주가 또 옵션 만기 구간입니다. 옵션 만기 구간이기 때문에 파생이 좀 휘둘릴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선물 옵션에 휘둘려가지고 크게 의미 없는 방향성의 등락이 반복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런 매매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좀 지루하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 초반 전략을 지금 대부분 제시했던 방법이 현금 비중 확대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형주에서는 옵션 만기 전까지는 크게 대형주가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형주에 한해서는 일단 지루한 하락 패턴이 좀 예상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은 대형주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나타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거고 결국 대형주의 조정은 거의 지금 모든 지표상이나 내용상으로는 지금 확인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주 초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수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술적인 분석으로 볼 때 조정은 나오겠지만 주요 이평선 지지가 중요하겠다. 오늘 코스피 1900선 지켜지는지 확인하자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주간 업종 및 테마 흐름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와이즈인베스트 심기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한 주 동안 상승 및 하락을 보인 업종과 테마 어떤 것이 있었는지 분석해 볼게요. 네, 우선은 강세 업종 같은 경우는 업종보다는 테마주 흐름으로 상당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XX 관련된 그룹주들 역시 잘 아시다시피 동반 급등세 나왔고 그 밖에 유아용품이라든가 유제품, 신규 상장된 종목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전력난과 관련된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최근에 임상 실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있었던 바이오 관련된 업종군들 강세 흐름 보였고 반대로 약세 업종, 시장 대비 조금 선전하지 못했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약세 흐름 그리고 그 밖에 기계라든가 항공업종 좀처럼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제습기라든가 화장품 관련된 업종과 테마가 시장 대비 썩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마감했던 한 주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먼저 강세를 보인 업종 상승 이유와 앞으로 전망 들어볼 텐데 사실 어제장 STX 그룹주 모두 좀 하한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장은 하한가 기록했지만 사실 지난주부터 그리고 월요일장까지, 지난주까지는 계속적인 강세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는데, STX와 XS 펜오션이 거래가 정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전까지는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산업은행을 비롯한 지원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단기 급등 양상 보였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XX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매물 압박감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회생안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재차적인 상승 랠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지만은 꼼꼼하게 그리고 관심 가지셔야 되는 업종이자 그리고 그룹이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본격 무더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군들이 재차적인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장마가 끝났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와 함께, 그리고 이제는 더욱더 전력난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테마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 나왔다라는 거, 지속적인 계절적인 이슈로 충분히 수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 주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중국에서 다자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관련된 유아용품이라든가 좀 더 높게 봤을 때는 유제품 관련된 종목까지도 급등 양상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종과 테마에 있어서는 약간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종군 중심으로는 약간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가격 인상 모멘텀이 강했던 업종과 종목 위주로는 그래도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가격 인상이 곧 실적으로 전이가 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관심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약세 업종 확인을 해볼 텐데, 약세 업종 보니까 전기전자와 전기가스, 기계 등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 개선이 불투명한 업종 중심으로 해서는 업종 순환매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투자 심리는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몇몇 종목 위주로는 바닥에서 빠르게 반등폭이 나오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업종에 있어서 단기 주도 업종의 역할을 지금 시점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철강이라든가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업황 바닥 확인 가능성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면서 급반등에 대한 어느 정도 모색이 나오고 있는데,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역시나 업종 흐름에 있어서 항공업종 계속적으로 악재 리스크가 주가에 있어서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테마 흐름에 있어서는 그동안 역시나 이슈가 되었던 제스키 관련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2, 3주 전부터 매물의 압박감이 나오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매물의 압박감 나왔다라고 정리드리겠고,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이 조금씩 엇갈린 패턴 보이면서 약간은 수급적으로 불안했다. 따라서 약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관심이 약간은 멀어졌던 업종과 테마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부진했던 한 주였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특징 업종 및 테마주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장을 이끌어갈 주도 업종과 테마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업종과 테마 쪽으로는 강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 있어서 8월 셋째 주가 전력난의 최대 고비 위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이번 주까지는 최대한 어느 정도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모멘텀이 살아있을 수 있는 기간이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관련된 업종과 종목 위주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바닥 확인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ICT가 먼저 치고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효성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거, 역시나 업종에 대한 관심도는 아직까지는 높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차량, 연비와 관련된 종목, 그리고 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재차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앞으로 세계 진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기술력 측면에 있어서는 연비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세계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연비를 올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에 맞춰갖고 지금 시점 차량 경량화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탄력도는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언급이 높아졌는데, 이제는 차량 경량화 관련된 테마주들이 이번 한 주 약간 시장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영화 산업 관련된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8월달 한국영화 흥행 예정작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기대작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화 산업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 크게 봤을 때는 CGV 같은 종목 쪽으로 꾸준히 매수해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하반기 실적 모멘텀 적어도 3분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시장을 이끌어갈 업종과 테마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YG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김동섭의 일당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이나 이슈들에 대해서 김동섭 이사님의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인데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리처드 피셔비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실업률을 고려할 때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셔 총재는 양적 완화의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QE 축소가 가까워졌다. 대표적인 매파 인사죠. 피셔 총재의 발언 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피셔 총재는 네. 그 대표적인 매파죠. 네. 네, 이 사람은 그 얼마 전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 14명의 연준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700회 연설을 종합 분석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분석에 의하면 시장 전망치를 가장 잘 맞힌 사람이 자넷 앨런이고요. 가장 못 맞힌 사람이 바로 이 피셔입니다. 이 사람이 네. 그 점수로도 거의 0점에 가깝게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매파로서 양적 완화 축소를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네. 역시 그 실업률이 7.4 정도 되니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양적 완화가 이제 거의 축소로 시작해야 될 시점이 다가온 것이 아닌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실업률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실업률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퀄리티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실업률을 낮춘 상황이고, 구직자 중에서 한 660만 명 정도의 구직을 포기를 했는데 이 포기한 사람들을 실업률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 말하면 양적 완화 결국 그 실업률이랑 고용에는 도움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모습을 본다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올해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축소를 한다고 하면은 올해가 지나가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벤버네키 의장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임기가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바꾸게 되면 새로운 의장은 그 정책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의장의 어떤 향후 어떤 플랜에 대해서 미리 그 정책을 제시해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실업률이 그 원래 에반스로 해서 6.5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시장이 너무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7%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7%까지 내리는데 보통 0.1% 내리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7.6에서 7.6에 7.4가 됐으니까 한 달 만에 0.2% 내려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전에가 7.5였다가 7.6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면 0.1% 내려오는데 딱 2개월 걸린 겁니다. 이걸 따진다 그러면 아직도 8개월에서 12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이른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경기가 지금 살아났느냐 그런다면 사실
그렇게 뛰어나게 살아난 상황은 아닙니다. 개선 추세다라는 거지. 과거 2008년도의 금융위기 전 어떤 실업률이라든가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전혀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봤을 때는 양적 완화 축소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라고 먼저 제시를 했냐보다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일부의 의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2%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성장률이 1.2%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중기 금융 및 경제 구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네, 최근 일본 니케이 지수도 좀 급등락을 연출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향후 일본 경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엔화 강세였던 네. 건데요. 엔화 강세가 약세로 가면서 일본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화살을 아래서 이제 성장이라든가 양적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베 신조가 진행하면서 일본 경기가 살아난 것은 인정은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 일본은 GDP 대비로 부채 비율이 250% 정도 됩니다. 이거는 글로벌 어느 나라보다도 높죠. 이 얘기는 걷어들이는 세금의 절반이 이자로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자로 나가는 것을 빨리 줄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좀 해야 되고 증세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증세가 지금 어느 정도 그 세금이 되냐면 소비세가 5%인데 이걸 8%로 올려야 됩니다. 이게 8%로 올릴 수 있겠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미국에서도 부자들을 위한 부자 증세를 하는 것도 가로막혀서 미국도 못하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되겠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대지진이 있은 후에 일본은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합니다. 일단 전력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에너지를 다 수입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바다에서 어획 작업하는 배가 20만 척 정도가 그 원유를 갖다 수입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중에 뭐냐면 화석연료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되는 상황이죠. 결국 일본이 증세를 해서 재정 건전을 하려고 하더라도 소비가 외부로 유출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제 성장률을 더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전 세계를 약간 위험 요인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만약에 일본이 이거를 실패했을 경우에는 일본의 어떤 붕괴 가능성이 상당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은 상당히 그 악재를 맞이할 수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본 경제가 문제가 되면 리만 브라더스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리만 브라더스는 기업이고요. 일본은 기축통화를 일부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잃어버린 20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강수를 썼지만 이것을 실패할 확률은 6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소비세를 증세하려고 하는 모습을 올해 10월 달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불안 요소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일본은 아마도 경제 성장률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경제 성장률은 소비화가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수출을 해야 되는데요. 일본 내부의 수출은 별로 없습니다. 다 이게 외국에 그 공장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국에 있는 공장을 다시 일본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법인세가 엄청나게 높아요. 38%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를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일본은 경제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것을 문제는 뭐냐면 짧은 시간에 다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공장 안으로 들어오는데도 몇 년이 걸릴 것이고요. 또 서비스를 올리는 데 있어서도 국민의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다. 결국 IMF가 제기한 것처럼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상당히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의 일본의 어떤 엔화 약세라든가 주가의 상승은 일시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 회계 국면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의 경기 전망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보다 자세한 오늘장 대응 전략과 유망 종목까지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